한국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 중에는 비만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죠. 미국의 어느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 학생은 이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도대체 강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나타샤라고 해요. 현재 미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룸메이트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타국에서의 유학생활도 쉽지 않은데 이제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니 말이에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제 방 앞에는 이미 2명의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을 가진 동양인 여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통통한 체형의 단발머리를 한 동양인 여학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연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날씬한 여학생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정말 따뜻해 보였죠. 저는 페이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통통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웠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예요. 독일에서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3인실이었는데 생각보다 넓고 쾌적해 보였죠. 창문 쪽에 침대 2개, 문 쪽에 침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연이의 짐 중에는 요가 매트와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보였어요. 페이의 짐에서는 중국 과자들과 간식거리가 쏟아져 나왔고요. 하연이의 짐을 보고 제가 물었어요. 와, 하연이는 운동을 많이 하나 봐요? 하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함께 해요. 페이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운동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게 좋아요. 나타샤 씨, 중국 과자 먹어볼래요? 저는 두 사람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좋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죠. 하연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요가를 했고 페이는 늦게까지 깨어있으며 간식을 먹곤 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연이는 우리에게 한국의 건강식을 소개해 주었고 페이는 맛있는 중국 요리를 해주었어요. 저는 독일의 전통 과자를 나눠주며 우리의 우정을 돈독히 했죠. 하연이의 건강관리 습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식사도 균형 잡힌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챙겨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엄격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건강한지 깨달았어요. 반면 페이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특히 중국 요리를 자주 해먹었는데 그 냄새가 기숙사에 가득할 정도였죠. 가끔은 너무 기름진 음식 때문에 속이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페이의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갔어요. 주말에는 같이 캠퍼스 주변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연이가 수업을 듣기 위해 나간 사이에 페이가 저에게 다가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평화로운 기숙사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의 기숙사 생활이 평화롭게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연이는 오전 수업을 듣기 위해 서둘러 나갔고 저와 페이는 오후 수업이라 방에 남아 있었죠. 페이가 갑자기 제 침대로 다가와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나타샤 씨,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페이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타샤 씨는 하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말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연이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던데요. 그러자 페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하연이처럼 마른 사람이 많은 이유가 다 굶주림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깜짝 놀라 페이를 쳐다봤어요. 페이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연이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페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많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대요. 제 고향 친구가 한국에 여행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 왔기에 페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페이 씨,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꽤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중국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겉으로만 잘 사는 척하는 거래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페이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반박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본 하연이는 건강해 보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들은 것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연이는 예외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정말 가난해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저렇게 마른 건지도 모르고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페이 씨,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하연이가 들어왔어요. 다음 강의 때 필요한 책을 가지러 왔어요. 페이와 저는 깜짝 놀라 하연이를 바라봤어요. 혹시 우리의 대화를 들었을까 걱정되었죠. 하연이는 우리의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두 분 표정이 이상해 보여요.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페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연이는 강의를 들으러 나가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몇 주가 지나고 우리 수업에 중국에서 초빙된 경제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강의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은 우리를 둘러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아시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으셨어요. 혹시 이 강의실에 아시아 학생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하연이와 페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교수님은 페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오, 중국 학생이군요. 어디 출신인가요? 페이가 대답했어요.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베이징. 정말 아름답고 발전된 도시죠. 자, 여러분. 이 학생을 보세요.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중국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해서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연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어디 출신인가요? 하연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 학생을 보세요. 너무 마르지 않나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경제력이 좋지 않아 굶는 사람이 많고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곧 굶어 죽을 나라예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하연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연이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아 경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각 나라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반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연이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하연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교수님은 놀란 듯 하연이를 쳐다보셨어요. 뭐라고요? 하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제가 말한 건 단순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수님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당신 옆에 중국 학생은 건강해 보이고 당신은 그렇게 말랐나요? 분명 영양 상태의 차이 때문이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말했죠. 교수님, 제가 하연이와 같은 방을 쓰는데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에요. 교수님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연예인들을 보세요. 모두 말랐죠? 그건 다 영양실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하연이가 다시 나섰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웰빙 푸드와 건강식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비만율이 낮은 거죠. 오히려 중국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례하군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배우러 여기 왔어요. 개인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자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죠. 교수님, 제가 최근에 본 OECD 통계 자료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비만율이 낮다는 내용이었어요. 삶의 질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와 자기관리를 하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와 교수님을 오갔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하연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요, 나타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웰빙 푸드와 건강식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교수님은 여전히 믿기 힘든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마른 거죠? 건강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양실조 같아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나섰어요. 교수님, 그건 문화적 차이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곧 불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거죠.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식단인 비빔밥을 보면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영양 균형이 정말 좋죠. 그러자 페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 음식도 건강해요. 우리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하연이가 페이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물론 중국 음식도 훌륭해요, 페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반적인 식문화와 생활 습관이에요. 중국의 경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특히 튀김이나 기름에 볶은 요리가 많잖아요. 페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맞아요. 우리는 기름진 음식으로 포만감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중재하듯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모든 문화의 음식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반적인 건강관리 습관이에요. 한국의 경우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연이가 말했잖아요.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샐러드 전문점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죠. 그리고 홈트레이닝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매우 인기 있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한국의 연예인들은 모두 그렇게 말랐죠? 그건 분명 영양실조 때문일 거예요. 하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연예인들의 모습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 않아요. 게다가 한국 연예인들이 마른 것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예요. 그들은 전문 트레이너와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통계 자료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에요. 반면 중국의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페이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통계일 뿐이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연이가 페이를 향해 말했어요. 이런 통계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거예요. 심지어 식량 문제도 심각해질 겁니다. 하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식량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국가들과 균형 있는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연이는 깊게 숨을 내쉬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교수님, 한국과 중국은 분명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건 상호 이익을 위한 관계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 의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양국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입을 열었죠.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하지만 그의 말은 갑자기 열린 강의실 문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우리 학과 담당 교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교수님은 상황을 둘러보시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가요? 학생 중 한 명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앞으로 나오셨죠.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죠. 오히려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초빙된 중국인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학과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중국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겠죠. 각국의 특성과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학문의 자세입니다. 초빙 교수님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움직였죠.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실례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몇 장의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는 황급히 그것들을 주워 담았어요. 교수님은 그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초빙 교수님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안쓰러웠어요. 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의 시야를 좁힐 뿐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초빙 교수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학문의 장에서 개인적 편견이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페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중국은 모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문의 자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이렇게 현실에서 부딪히며 얻는 교훈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하연이와 함께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사실을 확인하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건은 불편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값진 수업이 되었다고 확신해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라 믿어요. 이렇게 초빙된 중국인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 내용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국의 학생에게 칭찬을 하고 한국 학생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상황을 보니 저도 정말 화가 났는데요. 다행히도 학과 교수님이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마음이 한시름 놓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중국의 이웃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죠.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 군사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한 중국 학생은 믿을 수 없다면서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게 되고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도대체 교수가 말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 국방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세연입니다. 오늘 수업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북한과 러시아 관계 강화와 그에 따른 중국의 반응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마주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지난 6월 19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큰 뉴스였죠.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의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두 나라는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협정은 기존의 설린 우호 관계에서 무려 3단계나 상승한 등급이에요. 외교 관계에서 이런 급격한 상승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관계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린 우호 관계는 기본적인 외교 관계의 한 형태로 주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약속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이나 깊은 연대를 의미하지는 않죠.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시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훨씬 더 진전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협정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북러 간의 협정에는 군사적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협정에는 상호 군사 지원, 정보 공유, 합동 군사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협력도 강화되어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노동력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죠. 이런 급격한 관계 변화는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변화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국가가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입니다. 즉, 한 나라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는 거죠. 이는 사실상의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그때였어요. 중국 유학생 저우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입니다. 러시아는 그저 일시적인 전략적 파트너일 뿐이에요. 저는 저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하지만 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이런 큰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 학생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저우를 쳐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편견과 오만함이 묻어 있었고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나 노골적이었죠.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저우의 발언에 대해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셨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우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이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편견은 배제하고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선 중국이 대련 해변의 북중 정상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판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함께 남긴 것으로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죠. 이런 상징물을 제거했다는 것은 양국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은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승절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인데요. 북한은 이를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이 행사에 중국 대사가 불참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전승절 행사는 북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보통 평양 전승절 기념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르며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중국 대사의 불참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위로 전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는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행동입니다. 특히 북한이 얼마 전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는 위로 전문을 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로 보일 수 있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찰이군요. 국가 간 관계에서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때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조선중앙TV의 해외 송출 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변경이 중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협정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즉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 말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현 학생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 조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갈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식량, 원자재, 무기 제조용 부품, 그리고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교육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받을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저우 하구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반도체, 조선,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역시 충분합니다. 제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번 협정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역사적, 이념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정이 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저우의 주장에 대해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역사적 관계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세현 학생의 말대로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9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시청을 금지하는 정책까지 시행했습니다. 이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저우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저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관계의 역동성이에요. 고정된 관계는 없으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는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최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올해 5월 한국 외교관이 6년 6개월 만에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당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듣고 있었지만 저우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년 7개월 만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어요. 8월에는 5년 만에 한중 통상협력회의가 열렸고 같은 달 한중 산업장관 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고위급 회담들은 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손을 들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교수님, 군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G에 진입했을 때 중국은 한국과 소통을 했지만 일본과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일본과는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세현 학생. 그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한미연합훈련 시 중국 함정에 동해 진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7월에는 4년 만에 한중 군사 직통전화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저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갑자기 중국에게 중요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고 G2라고 불리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의 관계 개선은 그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일 뿐입니다. 저는 저우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우하고 중국의 국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중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두 학생 모두 좋은 관점을 제시했어요. 국제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어느 한 나라를 단순히 강대국이나 작은 나라로 규정짓기는 어렵죠. 중요한 것은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지식인들도 한중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하이 싱크탱크의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양국 청년 교류 확대를 제안했어요. 그는 미래 세대 간 이해와 신뢰 구축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푸단대학교 중국연구원의 교수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관계 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죠. 그는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영향력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협력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문화 콘텐츠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현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강압적 전술에서 벗어나 우호적인 접근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제관계는 항상 변화하며 어느 한 나라가 영원히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죠.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우가 또다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신경 써야 하나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대국이고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적인 나라일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우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편견과 오만함이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차분히 대응하셨습니다. 저우군,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호 존중과 협력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필요해요. 한국은 반도체, IT 기술, 문화 콘텐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의 협력은 중국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저우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최근 중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거예요. 교수님께서 영상을 틀자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영상은 중국 중앙TV CCTV의 뉴스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었고 여러 고위 정치인들의 인터뷰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중국 외교부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 상무부 장관이 나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G 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윈윈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중 FTA를 더욱 발전시키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소통과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급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재난구조, 대테러,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중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문화관광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 젊은이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싶습니다. 양국 간 문화 행사를 늘리고 영화와 드라마의 공동 제작을 지원하며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한중 양국이 문화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저우의 표정이 가장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이 영상은 중국의 대한국 정책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관찰입니다, 세현군. 이 영상은 중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죠. 저우는 중국 고위 간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화난 감정이 동시에 드러났죠.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관계의 역동성을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입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에 따라 관계가 변화할 뿐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히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제관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학생이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 중국 고위 간부들마저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서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니 감정이 복잡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교수는 그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교수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강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도대체 교수가 조사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루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여행 만족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각 나라별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관광 산업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시던 중 한국과 중국의 호텔 산업을 비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관광 시장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 중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호텔 산업에서는 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희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호텔 서비스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청결도와 고객 서비스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 중국은 대규모 호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서비스의 일관성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천정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 호텔에 가봤는데 냄새도 나고 청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 호텔이 훨씬 좋았습니다. 천정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 지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희는 곧바로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천정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호텔은 청결도가 매우 높기로 유명한데요. 혹시 어떤 호텔을 이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천정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한국 호텔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엉망이에요. 중국 호텔이 훨씬 럭셔리하고 서비스도 좋아요.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정군,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하지만 저도 한국에 여러 번 가봤지만 그런 호텔은 본 적이 없네요. 오히려 한국 호텔들은 항상 깨끗하고 서비스도 훌륭했던 것 같은데요. 천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아마도 고급 호텔만 가보셔서 그럴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 호텔들은 정말 형편없어요. 이 말에 지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천정 씨, 그건 너무 일반화된 말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중저가 호텔들도 청결도와 서비스 면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강의실 내 분위기가 점점 격앙되어 가는 것을 느낀 교수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진정들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할 순 없죠. 혹시 다른 학생들 중에 한국과 중국 호텔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고 그때 한국과 중국의 여러 호텔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
제가 두 나라의 호텔들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 루나군. 그렇다면 당신의 경험을 우리와 나눠줄 수 있나요? 가능한 객관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제 경험을 최대한 공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천정과 지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작년 여름 3주 동안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등급의 호텔들을 경험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5성급 호텔부터 중저가 호텔까지 골고루 이용해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특히 천정과 지희의 표정이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 호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호텔들은 청결도와 서비스 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할 때부터 직원들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제가 영어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셨고, 심지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객실은 말할 것도 없이 깨끗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호텔 측에 알려뒀더니 특별히 무알레르기 침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천정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의 활용이었어요. 객실 내 모든 기기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앱으로 미리 호출할 수 있었죠. 이런 점들이 제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룸서비스 주문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호텔 측에서 즉시 사과하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감동받았죠. 지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 호텔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호텔에서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어요. 베이징의 한 유명 5성급 호텔에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외관은 정말 웅장하고 호화로웠어요. 하지만 체크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천정이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예약을 확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시스템에 제 예약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객실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호화로워 보였지만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심지어 침대 시트에 얼룩이 있었어요. 프론트에 연락해서 객실 청소를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의사소통 문제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객실에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호텔 측에서 실수로 다른 투숙객에게 제 방 키를 줘버린 거였죠. 이건 정말 심각한 보안 문제였습니다. 교실 내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렸고 천정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모든 중국 호텔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환경 문제예요. 베이징에 머물 때는 심각한 스모그 때문에 호텔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졌어요. 이런 외부 환경이 전체적인 여행 경험에 영향을 미쳤죠.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어요. 서울이나 부산의 호텔들은 대부분 깨끗한 환경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일부 호텔은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경험을 종합해보면 한국 호텔들은 전반적으로 청결도, 서비스 품질,
기술 활용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능력도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중국 호텔들은 규모나 외관에서는 압도적이었지만 서비스의 일관성, 의사소통, 청결도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루나, 상세한 경험담을 들려줘서 고마워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은 우리가 각국의 호텔 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천정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고 지희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이 이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천정이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나 씨, 당신의 경험은 매우 주관적이고 편향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호텔들이 서양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좋은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천정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진정을 요구하셨지만 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호텔에서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 묵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첫째, 객실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담배를 피운 것 같았죠. 둘째, 욕실 타일에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셋째, 밤중에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음이 들렸는데 프론트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어요. 지희가 곧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천정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조식 뷔페에서는 신선하지 않은 음식들이 제공되었어요. 심지어 과일에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요. 이게 바로 한국 호텔의 실상입니다. 루나 씨가 경험한 것은 그저 외국인을 위한 쇼에 불과해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천정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정을 요구하셨고 이번에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루나, 천정 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천정 씨의 경험이 그러했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호텔들은 결코 서양인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인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또한 제가 묵었던 호텔들은 모두 금연이었고 청결도 역시 매우 높았어요. 그러자 지희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여러 한국 호텔을 이용해봤는데 천정 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한국 호텔들은 매우 청결하고 서비스도 우수합니다. 천정 씨가 경험하신 일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천정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의 일부 호텔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한 친구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 투숙했었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대요. 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객실에서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란 그녀가 보니 호텔 직원이었대요. 직원은 뭔가 착오가 있었다며 황급히 나갔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보안 문제 아닌가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호텔 측에 항의했을 때 호텔은 그저 오해였다고만 하며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도 없었대요. 5성급 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천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부 호텔에서 불법 카메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곧바로 개입하셨습니다. 천정군, 그런 심각한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들은 이야기로 한국가의 호텔 산업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저 역시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호텔 내 불법 카메라 설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제가 묵었던 한국 호텔들은 모두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호텔에서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대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중국 호텔에서의 경험을 좀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일부 호텔들은 실제로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는 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호텔에서 비슷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요. 천정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는 직원이 제 여권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 여권 정보가 적힌 종이를 아무렇지 않게 책상 위에 올려두는 걸 봤죠. 이런 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루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텔 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이는 단순히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가 호텔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호텔을 평가할 때는 청결도, 서비스 품질, 시설의 현대화, 보안, 위치, 가격 대비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고객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죠. 한두 명의 경험만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천정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 여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천정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호텔은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이었어요. 처음 체크인할 때부터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형편없었어요. 직원들이 소통하기를 피하면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게다가 객실에 들어가 보니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머물 수가 없었어요. 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항의를 해서 방을 바꿨는데 두 번째 방은 에어컨이 고장나 있었어요. 세 번째로 바꾼 방에서는 벌레가 나왔다니까요. 결국 3번이나 방을 바꿨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조식도 형편없었고 수영장은 물이 탁해서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았죠. 이게 한국의 유명 관광지 제주도의 호텔 수준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교수님께서 천정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천정군, 그런 경험을 했다니 정말 유감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경험만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 호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참 흥미롭네요. 그 호텔은 실제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에요. 게다가 온라인 리뷰를 보니 평점이 상당히 낮네요. 이 호텔의 경우는
한국 호텔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천정의 얼굴이 붉어졌고 강의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수집한 호텔 리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터로 몇 가지 그래프와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데이터는 세계적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먼저 중국의 5성급 호텔들을 볼까요? 베이징의 한 호텔은 외국인 투숙객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만 사항이 접수됐어요. 한 미국인 관광객은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불평했고, 다른 유럽인 관광객은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부족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상하이의 어느 호텔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호주인 부부가 투숙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대요. 그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이 부분은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교수님은 한국 호텔들의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한국의 호텔들을 보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서울의 어느 호텔은 3성급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청결도와 직원들의 친절함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았죠. 한 영국인 관광객은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미리 알렸더니 호텔에서 특별히 준비한 무알레르기 침구를 제공받아 감동했다고 해요. 부산의 어느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한 프랑스인 가족은 호텔 직원들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어요. 또한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한식의 퀄리티가 매우 높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평점 비교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5성급 호텔들의 평균 평점은 5.5점인 반면 한국의 3, 4성급 호텔들의 평균 평점은 9.3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결도와 서비스 품질 항목에서 한국 호텔들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가격 대비 만족도예요. 중국의 5성급 호텔들은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의 중저가 호텔들은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니 확실히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어요.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지희 양. 우리가 여행지나 호텔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경험담도 중요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두 번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저는 이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데이터의 중요성과 함께 각국의 호텔 산업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게 되었죠. 이런 지식은 앞으로 제가 여행을 계획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유익한 토론을 했어요. 호텔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활용하고 더 나은 여행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호텔 산업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번 토론이 단순히 호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넘어 문화적 편견과 객관적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호텔을 비교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예전에 중국의 한 호텔에서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비싼 호텔이라서 한국의 호텔과 비슷한 컨디션을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부에서 담배 냄새도 심하게 나고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또 화장실에는 머리카락이 널브러져 있었고 제가 가본 숙소 중 최악이었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불친절했고 서비스마저 엉망인데다가 방음도 잘 되지 않아서 밤에 잠을 설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비행기 가격은 정상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2019년 12월 28일 우한 태너 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제 이름은 존 스미스,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취재하러 왔지만 공항의 분위기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마스크 좀 쓰세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폐렴이 돈다고 해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찾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기자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연락책인 왕리 의사에게 연락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스미스 씨, 조심하세요. 병원들이 이상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우한 중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방문객으로 위장한 채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제 또 3명이 중환자실로 갔대. 한 간호사가 속삭였죠.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다른 간호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한 의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질병통제센터입니까?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사스와 비슷하지만. 네. 아직 공개하지 말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당국은 이를 숨기려 하고 있었죠. 3일 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지친 표정과 긴장된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12월 31일 제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우한 동우 호수공원 북쪽 벤치. 혼자 오세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왕리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말했죠. 이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우리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있어요. 왕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대재앙이 올 거예요. 정보를 받아 적으며 저는 물었어요.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몰래 병원들의 지시를 내리고 있죠. 의심 환자 정보를 보고하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누설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스미스 씨, 저희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는 자신을 공안국 요원이라고 소개했어요. 당신의 취재 활동이 눈에 띄는군요. 충고 하나 하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왕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스미스 씨, 당국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화학연구소 쪽도 살펴보세요.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그곳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우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는 알 권리가 있었죠. 창밖으로 우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 도시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예감하며 저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1월 초, 우한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병원들은 조용히 비상태세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왕리 의사의 조언을 따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근처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연구소 주변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고 평소보다 많은 차량과 인력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동행한 현지 조수가 속삭였어요. 저 차량들, 군용 번호판이에요. 카메라를 꺼내 몰래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한 경비원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아, 그냥 산책 중이에요. 이 건물이 멋있어 보여서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사진 찍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서 가세요. 급히 그 자리를 피했지만 뭔가 수상한 낌새를 잡은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검토하던 중 한 장면이 눈에 띄었죠. 연구소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 일부가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왕리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축소하려 해요. 언제쯤 공식 발표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춘절 연휴가 다가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한을 떠날 거예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지.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우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국적, 아니 전 세계적 대유행의 조짐이었죠. 정보를 더 모으기 위해 우한 수산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때 한 노점상이 저를 불렀어요. 기자분이죠? 말해줄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12월 초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늘어났고 특히 생선 파는 사람들 중에 많았죠. 근데 당국에서 쉬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폐쇄한 건가요? 네,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가세요.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요. 프론트에 문의해보니 기술적 문제라고만 했죠.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은밀한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새벽 3시 병원 뒷문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새벽녘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향했죠. 관계자는 저를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냉동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시신들입니다. 장례식장이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 임시로 보관하고 있어요. 공식 사망자 수의 몇 배는 될 겁니다. 충격적인 광경에 말을 잃었어요. 이것이 당국이 숨기려는 진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죠. 거기 누구야? 빨리 도망가세요. 그 관계자가 외쳤습니다. 정신없이 달아나는 와중에도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을 수 있었어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서둘러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미스 씨, 공안국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SD 카드를 재빨리 숨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저의 사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1월 중순, 우한은 공포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를 경계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안국 요원들의 방문 이후 저는 호텔을 옮겨다니며 은신하고 있었어요. 왕리 의사와의 연락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최근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죠.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보호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마스크조차 구하기 힘들어요. 거리로 나가보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약국은 이미 마스크가 품절된 지 오래였죠. 한 약국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건 얼마 없어요. 암시장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평소의 30배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래도 구하기 힘들죠. 30배라고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네, 믿기 힘들죠? 어떤 이들은 집안의 귀중품을 팔아 마스크를 사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가짜예요. 그 말을 듣고 암시장을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조수의 도움으로 한 뒷골목에 있는 비밀 거래소를 찾았어요. 그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서로 밀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KF94 마스크 한 장에 500위안. 한 판매상이 외쳤어요. 정상가의 30배가 넘는 가격이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마스크를 사려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경찰이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흩어졌고 저도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우한을 봉쇄한다는 것이었어요. 1월 23일 새벽 2시부터 모든 대중교통이 중단되고 공항과 기차역이 폐쇄된다고 했죠. 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기차역과 공항은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밍이었어요. 저는 일본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 있는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해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일본행 티켓을 구하기 어렵나요? 제가 물었죠. 어렵다 뿐이에요. 불가능해요. 암시장에서 평소 가격의 10배로 팔리고 있대요. 그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리밍의 말에 저는 깊은 동정심을 느꼈어요. 그의 꿈과 희망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죠. 봉쇄 소식이 퍼지자 마트와 상점들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사재기 열풍이 불었고 생필품 가격이 치솟았어요. 거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왕리 의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병원이 전쟁터예요. 환자들이 복도에 누워있고 산소호흡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의료진들은 교대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죠. 뒤늦게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에요. 게다가 SNS에 올라오는 실상을 계속 삭제하고 있어요. 세상은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방문을 누군가가 세게 두드렸습니다. 스미스 씨, 문 좀 열어주세요. 공안국입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노트북과 카메라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3층이었어요. 탈출구가 없어 보였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스미스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결단을 내려야 했죠.
창문 밖 비상계단을 향해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향해 뛰었어요. 3층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비상계단을 향해 뛰어내렸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외국인을 잡아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인적이 드문 거리로 나왔죠. 우한은 이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보였어요.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 한 폐건물을 발견했어요. 그곳에 몸을 숨기고 생각을 정리했죠. 이제 우한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된 것 같았어요.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며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죠. 그때 한 노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외국인 같은데 어쩐 일로 여기 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어요. 노인의 이름은 장 씨였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버렸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약도 없어요. 감염된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장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젊은이들은 필사적으로 도시를 빠져나가려 해요. 어떤 이들은 하수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한다더군요. 위험하지만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하수구 탈출로에 대해 취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장 씨의 안내로 도시 외곽의 한 하수구 입구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하수구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인 천이라는 청년과 대화를 나눴죠. 저희에겐 미래가 없어요. 여기 남아있다간 죽거나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해요. 차라리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게 나아요. 천의 말에 깊은 동정심을 느꼈어요. 그들의 절박한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위험한 시도가 안타까웠죠. 그때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흩어졌고 저도 급히 그 자리를 피했죠. 다음 날 왕리 의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호해 보였어요. 스미스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내일 새벽 의료진 수송 차량이 우한을 빠져나갑니다. 제가 당신을 그 차에 숨겨줄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제는 진실이 알려져야 할 때예요. 다음 날 새벽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이 도시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은 과연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멀리서 차량 불빛이 보였어요. 왕리가 운전하는 앰뷸런스였죠. 그녀가 차를 세우고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앰뷸런스 뒷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산소 호흡기를 단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그 사이에 좁은 공간이 있었죠. 거기 누우세요. 담요로 덮을 거예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고 왕리는 저를 담요로 덮었죠.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서 저는 이 도시의 비극, 그리고 이제 곧 세상에 알려질 진실에 대해 생각했어요.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멎을 것 같았죠. 의료진과 중증 환자 수송 차량입니다.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왕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통과했어요.
왕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차가 멈췄어요. 왕리가 뒷문을 열었죠. 이제 안전해요. 내려오세요. 밖으로 나오니 낯선 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한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당신이 취재한 모든 내용이에요. 왕리가 USB를 건넸죠.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알려주세요. 눈물을 머금은 채 왕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다시 우한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한에서의 끔찍했던 날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한을 탈출한 지 이틀, 저는 베이징의 한 허름한 호텔방에 숨어 있었어요. 왕리가 준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 의료진들의 증언, 정부의 은폐 증거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뒤흔들 폭탄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개된다면 우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처할까요? 고민 끝에 미국의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뉴욕의 한 독립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고 안전한 채널을 통해 자료를 전달했죠. 그로부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가 전한 이야기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충격 우한의 실상 폭로. 코로나19 중국 정부가 숨긴 진실. 우한 봉쇄의 비극한 외신 기자의 증언.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중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고 WHO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그러나 동시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정부는 즉각 진실을 부인하고 나섰고 저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지목했죠. 전국에 저의 수배령이 내려졌고 공안들이 저를 찾아 베이징 전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호텔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다시 한번 도주를 결심했죠. 이번 목표는 미국 대사관. 그곳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베이징의 거리는 한산했지만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죠. 마스크와 모자로 변장한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불렀죠. 스미스 씨.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한에서 만났던 리민이었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에? 우한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당신 기사를 봤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리밍의 도움으로 미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베이징의 뒷골목들을 잘 알고 있었고 검문을 피해 이동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죠. 마침내 미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빨리 들어가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리밍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리밍. 조심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안전했어요. 다음 날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우한의 절망적인 상황, 왕리의 용기, 리밍의 도움. 그리고 아직도 그 도시에 갇혀있을 수많은 사람들.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더 자세한 증언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모인 가운데 우한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했죠. 이것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는 인권의 문제이고 정보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제 증언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각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제의료팀이 우한으로 파견되었죠.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실제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우한 봉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도시는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왕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 덕분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여요. 고마워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세계는 힘을 모아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가방을 쌌어요. 이번엔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죠. 언제나 그렇듯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폐쇄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취재한 기자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코로나 당시 중국의 통제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취재한 기자의 노고에 큰 감사함을 느꼈는데요. 전 세계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